이번 지역 컨퍼런스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저는 지바리 위원 윤재주입니다. 이번 섹션은 아마도 이 기획 취재 관련해서 세 군데에서 거제신문과 부산일보, 그다음에 매일신문에서 발표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사마다 이 기획 취재에 대한 방법이라든지, 그다음에 기법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다를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참고를 하셔갖고 아마 좋은 의견들 주시면은 반영을 해서 좀 더 나은 기획 취재가 되기 위해서 노력들 하실 것입니다. 오늘 3-2 섹션은 지역신문 다시 저널리즘이라는 주제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거제신문에서는 최대원 기자님, 부산일보에서는 변은샘 기자님, 매일신문에서는 윤수진 기자님이 차례로 발제를 하실 겁니다. 그럼 우선 거제신문 최대원 기자님께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될까요? 네, 잘 들리실까요? 네, 반갑습니다. 거제신문 기자 최대현입니다. 저희 거제신문 주제는 거제 바다를 지켜라, 현대판 해적, 불법 해로질과의 전쟁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리는데 저희 시간이 모자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오늘 뭐 기획의 방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저희가 사례를 발표하는 것도 있지만 저희가 취재를 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 이 해로질이 과연 불법이냐, 불법이 아니냐에 대해서 저희는 이야기를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기획을 지지하고 그다음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이 불법이라는 이 불법 해로질에 대한 문제성을 아시고 또 가서 취재거리로 삼으셨으면 합니다. 저희 지역신문은 지역신문이 있는 존재 자체가 그렇습니다. 미시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중앙으로 끌어올리는 저희 지역에서 일어난 작은 일이 언젠가는 큰 빛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이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시작하시기 전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기획 지면 보도와 동영상 보도를 같이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영상 한번 짧게 보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스쿠버 등 전문적인 장비를 동원해 수산물을 포획하고 채취하는 비어업인들의 해루질 활동이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육지와 가깝고 접근성이 좋은 거제도가 그들에게는 해루질의 천국으로 불리우고 있다고 한다. 거제시 하청면 덕곡리, 이곳은 야간에 상습적으로 해루질이 일어나는 곳이다. 이날도 5명이 슈트 등을 입고 해루질을 하러 왔다. 하지만 해경의 단속을 비웃기라도 하는 듯 지시에 따르지 않고 있다. 아마도 채집물들을 바닷속으로 버리고 있는 것 같다. 나옵니다. 너희는 가르치러 가지 마. 우리가 궁금하지. 해녀 숫자보다 밤에 산수동 친 사람 숫자가 더 많대. 다음 날까지 거제도 외에 또 다른 곳, 제주도와 강원도도 해루질로 전쟁을 치렀다. 몸으로 저지하고 고성이 오가던 중 결국 불상사가 발생합니다. 해녀들이 막아선 겁니다. 해경까지 출동했지만 양측 모두 물러서지 않고 바다에 빠지는 아찔한 상황까지 이어집니다. 이 업인의 무분별한 포획, 채취, 판매 등의 금지를 위하여 2023년 네, 보셨나요? 예, 저희 이제 순서는 대략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거고요. 뭐 어떠셨어요? 영상 시청하신 소감이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죠. 뭐 해로질이 어떤지. 자, 해로질이란 무엇일까요? 해로질 하시면 뭐 저희 거제 같은 경우는 사면이 바다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죠. 제 생각에는 삼면이 바다로 끼고 있는 우리나라 지역에 바다를 끼고 있는 모든 지역은 해로질과의 전쟁에 아마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해로질은 그냥 밤에 예전에 물 고동 잡고 소라 잡고 하는 행위입니다. 쉽게 말해서 횃불을 들고 했고요. 지금은 후레쉬 같은 장비를 이용을 하죠. 근데 이게 왜 불법일까요? 그냥 우리 어릴 때 엄마 아빠들이 다 하던 놀이였는데 왜 이게 불법일까요?
그래서 저희도 취재를 하면서 이런 질문을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자, 불법 그리고 레저 이것이 저희 이제 취재의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자, 다음 보기가 나갈 건데요. 허가 없이 야산에서 나무를 채취하는 행위. 그리고 콩설이나 그 닭설이, 뭐 수박설이 추억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허가 없이 바다에서 수산물을 채취하는 행위. 어떤 게 불법일까요? 여기 보기 중에서. 뭐 정답은 저희가 정의하기로는 다 세 가지 다 불법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지금 현재 법이 그렇습니다. 어민들이 삶의 터전으로 살고 있는 곳은 대부분이 거의 다 일정적으로 이 어민들이 돈을 국가에 지불을 하고 일을 하는 곳이거든요. 자, 최근에 여가 활동이 정말 많아지면서 이런 해로질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해로질이 왜 안 좋은지는 이제 점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냥 우리가 뭐 바닷가에 고동을 준다든지 하면 어민들은 피해가 크지는 않습니다. 근데 양식장이라든지 저희가 종폐를 심어 놓은 곳, 이런 곳까지 이제 침범을 해서 이제 해로질을 하신다는 거죠. 경찰이라든지 이런 단속도 사실 무의미합니다. 지금 현재로서. 그리고 장비에 아까 전에 뭐 동생도 잠시 봤겠지만 해녀분들이 말씀하시잖아요. 이분들은 해녀분들은 밤에 작업을 하지 않으세요. 근데 우리 불법 스쿠버, 그냥 불법 배로질 하시는 분들은 밤이고 낮이고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장비 자체가 우월합니다. 현대식 장비로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뭐 무분별하게 해산물을 채취하시는 거죠. 네. 쭉쭉 시간이 없어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해로질 신고 건수를 볼게요. 저희 신고 건수를 보면 지금 2001년도까지 자료입니다. 17년도부터. 자, 해로질 신고 건수는 1000건이 넘죠. 근데 단속 건수는 어떻습니까? 그 3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건 뭐 나중에도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게 해로질의 특성상 그렇습니다. 이걸 뭐 신고를 한다고 해도 잡을 수가 없고 뭐 또 현장을 덮친다 해도 증거를 잡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 서일준 의원은 이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뭐 이렇게 개정 발표도 하긴 했는데요. 사실 개정된 이후에도 지금 뭐 이렇게 어민들이 뭐 가슴으로 또 혹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경우는 아직까지는 좀 드뭅니다. 자, 저희 지금 수산관리법 시행을 보면요. 뭐 위에 글보다는 밑에 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투망, 쪽대, 반두, 수망, 뭐 외줄낚시, 가리, 외통발, 낫대, 뭐 잡개, 뭐 이런 장비가 있잖아요. 요 장비 외에는 사용하지 않아야 불법이 아닌 겁니다. 근데 이 장비만 사용을 하시는 분들은 불법이 아니에요. 근데 외의 장비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다 불법입니다. 밤에 후라시 사용하시는 분들도 다 불법인 거죠. 왜냐하면 밤에는 어류들이 야행성이라서 몰려듭니다. 불빛으로. 그렇기 때문에 뭐 심각한 겁니다. 자, 쭉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건 수산인들은 그분들의 바다는 삶의 터전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해루질을 하시는 분들은 취미 활동입니다. 그럼 취미와 수산 우리 삶의 터전에 있어서 우리 언론은 어느 쪽에 손을 들어줘야 될지 저는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기획 시작입니다. 뭐 최근 우리나라의 해루질 문제로 아까 영상도 보셨지만 뭐 제주도 거제뿐만이 아닙니다. 바다를 낀 곳은 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특히 거제 같은 경우에는 사면이 바다이죠. 그리고 섬인데도 불구하고 다리가 3개나 놓여져 있어서 뭐 아주 사람들이 많이 왕래를 합니다. 특히나 또 관광 도시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발생 건수라든지 빈도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어민들의 생계를 조금이라도 지키고 보탬이 드리자고 해서 했는데 사실 처음 저희가 보도를 시작했던 건 제보도 있었고 그 전에 선행 취재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몇 년 전부터 불법 스쿠버라든지 그다음에 해녀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취재를 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해로질이 점점 늘어나고 있네라는 심각성을 발견을 했고 최근 이 보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따로 보도를 기획을 준비하다가 지발의 도움을 받아서 하게 된 사례인데요. 일단은 제보들이 엄청 많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심각성을 알고 저희가 시작하게 되었던 겁니다. 자, 이런 저희가 보도한 내용이었고요. 연도가 한 21년도, 20년도 정도 되는 기사입니다. 이런 기사가 나갔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보도가 나간 다음에 뭐 이렇게
잠시나마 이렇게 단속을 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하면 도움이 좀 되지 않을까 해서 취재를 했고, 취재를 하는 동안에 가장 어려웠던 점이 인식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도 이번에 해루질에 대해서 인식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했는데요. 심의와 불법에 대한 인식을 확실히 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동영상 탐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바리의 도움이 없이 처음에는 기획을 준비했고요. 근데 지금 지바리 도움 없이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냥 거제 지역 안에서만 사실 준비를 했었습니다. 근데 추가 기획 지원이 떠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원을 했고, 그래서 장비라든지 배라든지 사실 이런 지원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저희는 진행하게 됐습니다. 진행 과정을 한번 볼게요. 자, 바다의 심각성부터 먼저 저희는 지역에서 안에서 먼저 취재를 이렇게 했습니다. 어민들을 직접 만나고 해녀들을 만나고 어떤 피해가 있고 뭐 해루질로 인해서 뭐 어떻게 피해를 보고 있고 그런 점에서 먼저 접근을 했고요. 그다음에 기획 및 보도 영상을 같이 하는 과정은 그렇습니다. 뭐 전 앞에 잠시 말씀드렸는데, 네, 기획 보도 취재 영상이 지바리에 추가 기재가 떠서 저희가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네, 이런 장면이었고요. 그리고 기획을 하면 지바리 지금 현실상 취재비가 나오지만 그 지원 대상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취재를 해야 되는 건 저희 기자들이지 않습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지금 뭐 이 슈트를 메고 계신 분이 저희 정훈 기자님이신데 직접 바다로 같이 들어가시고 지도를 하시면서 하셨어요. 뭐 당연히 뭐 그 비용 같은 경우에는 그 스쿠버들이나 뭐 촬영하시는 분들이 하셨고요. 우리 기자님은 그냥 따라가셔가지고 오히려 뭐 소주 사주시고 밥 사주는 돈이 더 많이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시간상 넘어가 보겠습니다. 뭐 이런 기간이 있었고, 자, 처음에 이제 3회차 보도입니다. 3회차 보도이고 영상도 3회차 같이 나가는데요. 내 손 대잡 뭐 지메의 어민 가슴은 피멍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일단은 지미와 그다음에 어민들의 입장을 먼저 전체적으로 기본 베이스를 깔고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리고 어떻게 왜 지미인지 아닌지부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네, 이렇게 동영상 보도가 바로 뒤따라 나갔습니다. 같이 보는 걸 우리가 시너지 효과를 느낄 수 있게 그 지면 보도와 동영상 보도를 같이 해서 좀 시너지 효과를 높였습니다. 자, 이런 동영상은 저희 거제신문 유튜브로 들어가셔서 보시고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2회차에는 불법 레저 이제 전쟁터로 변한 바닷가 마을들, 거제 지역만 있는 게 아니다. 전국으로 한번 나가보자 해서 저희가 취재 대상으로 했던 지역은 제주도하고 강원도였습니다.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뭐 대왕문어라든지 이런 걸로 한동안 뭐 이슈가 됐었고요. 뭐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해녀분들이 많이 사시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문제가 많았겠죠. 그래서 고성이나 제주를 가서 일단 취재를 했습니다. 근데 뭐 취재를 했을 때 다르지는 않았어요. 거의 거제하고 거의 같은 경우였고요. 어장에 들어오시고,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한 뭐 동호회가 몇백 명씩 오셔가지고 어장을 털어 가는데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근데 이분들은 뭐 지키고 쫓아내도 신랑이하고 싸우고 경찰 와서 그냥 뭐 서로 협의하고 그냥 보내시더라고요. 자, 그리고 3회차에는 자, 관련법 강화라는 측면에서 저희가 접근을 했습니다. 취재를 하다 보니까 뭐 해루질에 대한 법은 어민법은 있는데 이게 적용이 되지를 않더라고요. 아까 전에 뭐 동영상 잠시 보셨겠지만 나오세요 나오세요 하고 하잖아요. 그분들이 왜 안 나오시는 줄 혹시 아세요? 자, 우리가 해루질을 신고를 했어요. 신고를 하면 경찰이 옵니다. 경찰 오면 증거물을 제출해야 되지 않습니까? 증거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들이 오면서 슬슬 버립니다. 하나씩 하나씩 버리고 와서 우리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경찰은 증거 없네요. 그리고 어민들이 신고를 해도 귀찮은 겁니다. 뻔히 아시니까 저기 뭐 단속을 하려고 가봐야
소득이 없는데 왜 우리가 또 출동을 해야 되는지 하고 경찰분들 상당히 귀찮아하세요. 저희는 이런 부분도 이게 지면으로는 사실 불가능합니다. 지면으로 아무리 저희가 글을 풀어 쓴다고 한들 아까 전에 저런 영상이 나왔겠습니까? 현장이 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영상으로 준비를 해서 보여드렸던 부분이고요. 자, 그리고 저희는 뭐 당연히 관련 법을 찾아가려면 정치인들, 그다음에 지자체, 그다음에 우리 뭐 단체장들을 찾아가야겠죠. 가서 고소를 하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취재 보도를 보고 우리 저희 해경에서 먼저 움직이셔가지고 좀 단속도 일시적으로 했고요. 또 우리 시의원, 도의원들 분들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이 법에 대해서 조금 신중히 검토를 하고 고민을 해야겠습니다라는 바람을 좀 일으켰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는 그 취재를 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 중에 하나가 그 섭외를 하는 거였어요. 해녀분들도 섭외하고 어민들도 섭외를 해야 되는데 어민들까지 섭외까지는 괜찮은데 그 해녀분들은 사실 그 취재에 잘 응해 주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얼굴이 나가거나 이러면 그 미신 같은 것도 있어요. 뭐 바다에 사고를 나가신다든지 그리고 자녀들이 내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싫다고 하세요. 그리고 우리 취재 때에는 그 동아리 분들도 전국 뭐 게루질 협회라고 계시더라고요. 그분들 취재를 했어요. 근데 지금 여기 네 번째 화면 보시면 여성분이 해녀협회 회장님이시고요. 남성분이 그 해루질 협회 동호회 회장님이신데 얼굴이 가렸죠. 취재에 응하신다고 하셨는데 떳떳하지 못하셨어요. 그리고 해녀 회장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야, 우리는 밤에 못 날아가는데 너네는 다 잡지 않느냐? 그럼 똑같이 동등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장비도 그렇고 그런 말을 하셨더니 뭐 거의 뭐 말씀을 못 하셨습니다. 자, 가장 중요하겠죠. 기획의 성과입니다. 저희 기획을 하면서 사실 저희 지역 신문은 저희도 있지만 다른 지역 신문이 많겠죠. 그리고 뭐 도단이라든지 있고, 근데 뭐 지역 안에서도 반항을 일으켰지만 그죠? KBS에서 관심을 보여주셔서 저희 담당하셨던 옥정훈 기자님께서 직접 스튜디오로 나가서 좀 뭐 해루질에 대한 심각성, 경남 지역만이라도 좀 바꿔보자라는 운동이 일어났고요. 그리고 해루질 근절에 대한 고민을 정치인이라든지 우리 지역 사회에 조금 같이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고요. 그리고 영상 보도 이후에 또 그 어민들이라든지 여러분들이 응원을 많이 해주시고 구독도 해주시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사실. 그리고 뭐 수산 당국, 해경 같은 경우에도 하지 않았던 단속을 하셨고요. 그리고 뭐 거제시에서도 같이 좀 고민을 해보자 하고 연락도 주셨습니다. 자, 기획의 한계입니다. 그 사실 현장 취재잖아요. 현장 취재다 보니까 그 언제 해루질이 일어나고 신고가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기자님 거의 대기를 하셨고요. 전화 올 때까지. 또 현장에 가셨는데 불발될 경우도 많아서 한 10번 가면 한 2번 정도 취재를 해오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사정상 이렇게 그 아까 경찰 취재하실 때 잠깐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경찰분들이 죄송하지만 기자분들은 조금 뒤로 물러나 주시겠어요? 왜 그러십니까? 저희 취재를 해야 되는데 라니까 혹시나 해루질 하시는 분들하고 불필요한 언쟁이나 폭력 사태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금 비켜주십시오 하고 하는 그런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뭐 장비라든지 이런 게 해루질을 하는 모습을 포착을 하기가 밤이지 않습니까? 밤에는 거의 그 해안 지방에는 가로등이라든지 불빛이 거의 없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드론 촬영이라든지 이렇게 도움을 받아서 했긴 했는데 거의 찍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뭐 날씨가 궂은 날이라든지 이런 날에도 뭐 힘들었고요. 그리고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취재를 갔는데 이미 약속을 했는데 이 우리 해전 회장님께서 깜빡 잊으시고 해외를 나가셨습니다. 그래서 취재가 불발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다음에 죄송하다고 따로 이제 목소리만 좀 따고 전화를 했고요. 저 남은 과제입니다. 아직까지도 저희가 뭐 기획을 준비하고 발표를 하는 이유도 마찬가지겠죠. 해루질이 불법이냐
불법이 아니냐에 대한 인식 자체가 지금 애매모호합니다. 사실 단속 근거도 애매모호하고요. 이게 해루질을 하시는 분들은 그래요. 바다가 너네 거냐? 바다는 모든 사람들의 것이 아니냐? 맞습니다. 바다 우리들의 것 맞죠. 그러기 위해서는 그분들이 남획을 하면 안 되는데 이분들은 뭐 요만한 해산부터 뭐 다 잡아가지 않습니까? 새끼를 100원 안 100원 이런 걸 생각하지 않고 하기 때문에 생태계 파괴를 해버리는 거죠. 근데 우리 해녀분들 어떠신 줄 아세요? 해녀분들은 사실 여러분들 성게 좋아하실지 모르겠는데 성게 해녀분들한테 돈 안 됩니다. 양만 많고 안에 봐봐요 요만큼 나옵니다. 그거 왜 하시는 줄 아세요? 성게들이 해산물을 잡아먹습니다. 다른 해산물을. 해충이죠. 해충이라고 거의 해요. 그래서 그걸 잡아다가 일부러 끄집고 오세요. 근데 우리 레저 하시는 분들 성게 잡아오시나요? 뭐 몇 개 정도 잡아오시겠죠. 근데 요런 거 자체가 우리가 인식을 서로 하고 그 법안 마련이라든지 강화를 하지 않으면 지금 이 문제는 심각하겠다. 더더군다나 해녀분들이나 우리 남해안 뭐 전역에 어민분들 연세가 얼마나 되신지 아세요? 거의 6, 70이세요. 이분들 10년, 20년이면 거의 못합니다. 근데 그 나머지 바다를 지키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해루질 동호회가 바다를 지키나요? 그 어민들의 희망이 있어야 되고 어민들의 삶을 보존해 줘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계획을 했지만 아직까지 이 법안 마련이 안 돼 있고 그 실용성이 없고 그다음에 또 저희가 인식을 못 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한계로 보이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번 해루질 기사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우리가 이렇게 기사를 했고 취재를 잘했고 지발에 도움을 받았고 이런 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우리가 이 해루질이 왜 불필요하고 왜 하지 않아야 되고 그리고 법안이 마련해야 되는지를 조금 좀 강조를 해드리고 싶고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뭐 처음 했던 말입니다. 지역에서 우리 나비 효과라고 하지 않습니까? 저희는 지금 시작에 불과한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보도가 저희 지역 뭐 다른 지역도 한 사례도 많습니다만 기획을 하거나 좀 눈여겨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해루질은 당연히 취미생활이야. 그냥 우리 아무나 할 수 있다는 그런 막연한 생각 때문에 어민들은 피멍이 들고 그다음에 삶의 터전을 잃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빌어서 짧은 시간이었지만 여러분들께서도 각자 가셔가지고 저희 취재 보고 좀 한 번쯤은 취재를 좀 해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발표 마치겠습니다. 자, 발표 잘 들었고요. 질문 있으신 분 질문 좀 해주십시오. 저희 질문을 같이 좀 받아도 될까요? 같이 하신 옥종 기자님 나오시겠어요? 사실 제가 발표를 하면서 다 뭐 긴장도 하고 해서 까먹은 게 많거든요. 그래서 질문을 받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역신문 컨퍼런스 이번에 대학생 서포터즈로 활동하면서 컨퍼런스 참석했는데요. 이번 컨퍼런스 시작 전에 이제 자료조사를 하면서 아까 보여주신 유튜브 영상도 봤을 때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일반 시민들의 인식이 유튜브 댓글에도 바다는 공유재산인데 왜 불법이냐고 규정을 하냐, 똑바로 한 거 맞냐 이런 댓글들도 많이 봐서 저도 일반 시민 입장에서 좀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있었는데 네. 그러면 거제신문에서는 여기 허가 없는 채취는 모두 불법이라고 하셨는데 어업인이 아니면 정말 다 불법인 건지 뭐 도시어부도 있고 낚시 동호회도 있고 여러 지금 해양 레저 동호회 활동들이 많잖아요. 그럼 거제신문에서는 동호회나 아니면 해양 레저 활동들 자체가 좀 근절돼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게 또 이것과 관련해서 아직 인식이 어디까지가 불법이고 어디까지가 그 레저인지가 저도 좀 모호하게 들어서 그냥 법안 마련이 안 되고 공론화가 덜 된 건지 네, 불법에 뭐 대해서 인식 충분히 한번 했습니다. 예, 다시 말씀드릴게요. 설명해 주시면. 불법이 그 뒤에 것부터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생각하는 건 뭐 발표를 좀 빨리 하다 보니까 말씀을 못 드렸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해루질도 취미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것이겠죠. 지역이 있는 거죠. 저희도 논농사 짓고 밭농사 짓죠. 산이든 바다든 하늘도 우리 영해가 있지 않습니까? 임자가 있겠죠. 그리고 그 어민분들은 그 영해 우리 바다, 우리 모두의 바다에
뭐 망망대해까지 가지 않으세요. 연안을 보통 나라에 어느 정도 비용을 지불을 하시고 거기다가 투자를 해서 종패를 심어요. 그 종패를 심는데 우리 불법 해루질을 하시는 분들은 그곳에 가셔서 채취를 합니다. 왜요? 다른 데 가면 많겠죠. 다른 데는 위험하거든요. 쉽고 접근하기 쉽고 종패가 많은 곳에 가서 하시기 때문에 불법이라는 거고요. 뭐 불법이 아닌 곳도 있어요. 그런 곳에도 사실 불법 장비를 하고 계시면 불법이에요. 왜냐하면 저희가 수산 자원을 지키기 위해서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작은 종패라든지 그다음에 뭐 우리가 뭐 새끼를 뺀 그런 알 같은 걸 지켜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제가 네. 조금 네. 제가 이번에 기획 취재를 하면서 느낀 점이 뭐냐면 제가 애시당초 기획 취재를 시작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이 해루질 하시는 분들 중에 불법적인 상업적 목적으로 대량으로 해루질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5명씩 모여 다니면서 밤에 그 야행성 뭐 해루질의 뭐 대상물이 되는 해삼, 전복 이런 것들은 야행성입니다. 야행성이기 때문에 낮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해녀분들은 미역 같은 거를 막 뒤집어가 낮에 이렇게 겨우 잡아도 올라오시는데 이 불법 해루질 하시는 분들은 4, 5명씩 조짜가 와가지고 후라시 비춰면서 전복이 날아 수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걸 그냥 잡아가고 가지고 가고 그다음에 모래사장 위에 해삼이 이렇게 기다립니다. 그럼 그거를 대량으로 채취를 해서 그 물차 같은 거에電動 탑차 같은 거에 실어서 살짝 가가지고 뭐 횟집이나 이래 뒷구멍으로 판단 말입니다. 그게 문제가 엄청나게 큰 문제가 되고 생태계에 파괴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시작했던 겁니다. 궁금증인데 그러면 어업인들이 아니면 야간에는 누구도 채취를 할 수 없는 건가요? 아니면 주간에만 어업인들도 포함해서 그 채취를 할 수 있는 건가요? 주간, 야간이 구분이 돼 있나요? 주간이든 야간이든 저희가 맨 처음에 그 잠시 동영상에 보셨을 건데 법이라는 게 있죠. 저희 나라는 법치국가잖아요. 엄연히 법은 왜 있겠습니까? 그 필요를 하니까 했는데 그 필요에 의해서 법을 정해놓은 테두리 안에서 해야 되는 게 어업인들은 법을 지키시면서 하고 계세요. 물론 안 지키시는 분들도 가끔 계시지만 그렇게 대부분은 지키고 계세요. 근데 이분들 자체는 법 자체를 허물고 그리고 그 빈틈을 비집고 가서 불법을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근데 결국은 그러면 두 분이서 같이 뭐 해루질을 하시고 어업을 하시잖아요. 그럼 피해를 보시는 분들은 누굴까요? 레저를 하시는 분들이에요? 아니면 어민들이에요? 그렇겠죠. 그래서 저희는 그래서 이번 취재를 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 분. 네, 질문. 안녕하세요. 여기 울산매일신문사의 윤병집 기자라고 하는데요. 저희도 작년에 해루질 그러니까 뭐 나잠업에 관련된 보도를 작년에 한 적이 있습니다. 관련해 가지고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본. 저희는 이제 뭐 기획 보도로 이렇게 했다기보다는 뭐 제보가 들어왔었고 한 뭐 이틀 정도 시간을 줘서 짧게 다뤘던 건데 살짝 이제 다루는 내용은 같지만 방향이 살짝 달랐는데 이제 이 나잠 어업에 대한 신고를 하고 이제 허가를 받는 이 절차에 대한 이제 문제였어요. 이제 지자체장으로부터 이제 나잠 어업을 허가를 받으면은 이제 나잠 활동을 할 수 있는 그게 있는데 해당 이제 지자체 같은 경우는 이제 어촌계나 이런 주민분들의 반발로 인해서 그걸 허용을 안 해줬고 나는 이제 법적으로는 이제 다 지키고 이걸 하겠다는 건데 왜 주민들이 반대를 하느냐 이런 양측의 갈등에 대한 보도였었거든요. 지금 계속 얘기하셨지만 이제 어민들이 주로 얘기하시는 게 바다 환경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이런 불법 해루질이 이제 지속이 되면은 그 해양 생태계가 붕괴될 수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주로 많이 해주셨는데 이런 이제 법적인 허가가 돼 있는 절차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사회에서 이런 거를 막아섬으로써 이런 갈등이 일어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현장에서 겪어보지 않았을까 싶어서. 네,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희 같은 경우에도 해녀 취재를 작년쯤에 기획으로 했었고요. 그 전에도부터 저희는 한 10년 전부터 해녀를 했습니다. 울산도 제가 알기로 해녀 많으시죠? 예, 예.
거제 같은 경우에는 거의 그 우리가 수량 해녀라 그러는데 제주 해녀 말고 제주에서 넘어오신 분들이 거의 있는 곳에서 시작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부산, 기장과 거제는 거의 시작점인데요. 이분들이 특이한 게 있죠. 제주도 해안에서 그냥 하세요. 근데 육지 해녀 대부분들을 뭐 하세요? 배 타고 나가셔야 돼요. 연안까지 나가셔서 타야 돼서 그러니까 우리가 어촌계라 그러죠. 어촌계 허락 없이는 거의 불가능해요. 그분들 가셔서 하면 돼요. 근데 그분들 가셔서 그 어촌계가 아닌 연안에서 어촌계가 아닌 그 허가를 받지 않은 땅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은 기자님 혹시 취재를 해보셨어요? 어촌계 하고 그렇죠. 근데 보통 어촌계에서 받아주시면 그분들이 활동을 할 수 있는데 대부분은 어촌계들이 그 해녀들이 많다고 뭐 작업량이 많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해녀도 계급이 있습니다. 뭐 상군부터 똥군까지 있는데 똥군 해녀를 가지고 데리고 가서는 이제 배워가지고 나잠업을 신고를 했다고 해서 이분들이 어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여러 가지 복잡한 부분도 있겠지만 뭐 행정이라든지 뭐 그런 것보다는 그런 지금 현재의 그 시스템이 약간 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가 취재를 했었습니다, 사실. 그러면 이제 법적으로 이제 허가 절차가 좀 되게 간소하더라고요. 네네. 그냥 지자체장의 허가만 받으면 할 수 있다라는 건데, 그러면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법 절차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자격을 갖출 수 있는 그런 걸 갖춰야 한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럼 자격이라기보다는요, 해녀들이 우리가 해녀가 유네스코 문화에 올라갔죠. 해녀 혼자 있는 게 해녀 문화가 아닙니다. 해녀도 조를 짜고 같이 하는 이유는 뭐 공동 생산의 수익성도 있겠지만 안전한 문제도 있습니다. 근데 해녀 그 해루질 하시는 분들도 뭐 조를 짜고 가시지 않습니까? 왜겠어요? 안전에 대한 문제도 있고 수익성의 문제도 있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법이라고 우리가 이제 적법한 절차를 밟았다 하시는데 반대로 묻고 싶어요. 해루질을 하시는 분들은 적법의 절차라든지 그런 게 없이 그냥 들어가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나잠업 이제 신고를 하신 분들은 신고를 했습니다. 왜 못 가느냐라는 말씀이시고요. 그러니까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어촌계의 우리 해루질하고는 상관없이 어촌계의 지금 행태가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어촌계를 한번 가입을 하려면요. 저희 거제 같은 경우에는 한 1억, 2억 정도가 가입비로 들어갑니다. 그래야 회원이 될 수 있고 실력 행사를 하려면 몇 년 동안 그 업을 같이 하셔야 돼요. 그 정도로 절차가 까다로운데 제가 봤을 때는 기자님이 질문하시는 건 어촌계에 대해서 조금 방향을 트셔서 취재를 하시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재하시면서 전에 유튜브 봤던 거하고 조금 빠진 게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일일을 같이 드릴게요. 정부에서 수산업법 일부 개정이 되었던 부분들이 있었고, 네. 그다음에 지방의회나 위원들이 조례를 지금 개정하고 있고 거제시 같은 경우에도 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던데 그 부분에 대한 설명 조금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가 지금 시민 입장에서는 어떤 거냐면 시민이나 어민의 수입이 공존할 수는 없는 건지 거기에 대한 연구는 안 해보셨고 취재는 안 해보셨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자, 뭐 수산법 같은 경우에는 아마 그 자료 보시면 우리 서울준 의원께서 하셨어요. 근데 이게 뭐 어떤 거냐면 지역을 좀 한정하자라는 것이었고요. 근데 지역만 한정한다고 과연 될까? 제가 아까 전에 뭐 그냥 이걸 왜 뭐 시간상 이렇게 넘어가긴 했지만 저는 지금 나온 조례로 가지고는 좀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지역만 조정한다고 해서 너 여기 들어가지 마세요 한다고 그분들이 이때까지 안 지켜서 안 간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만일에 갔을 때 단속에 대한 근거가 지금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의 힘도 없죠. 이건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지자체는 상위법을 따르게 돼 있고 조례 같은 경우를 해도 뭐 마찬가지겠죠. 근데 저희가 이제 그 조례 안에서 하는 방법을 의원들이나 뭐 시의 담당 부서라든지 건의를 했고 요런 단속 근거를 마련을 해보자 해서 하고 있고 실제로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강원도 고성 같은 경우에는 관련 부서하고 어민들하고 같이 이렇게 경계도 쓰시고 경비도 쓰시고 그다음에 뭐 캠페인도 벌이고 해서 조금 효과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의지의 차이고 우리가 해서 같이 좀
의지를 보이고 지자체가 좀 조례도 좀 변경을 하면 뭐 법까지 정확하게 이분들 단속을 하지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거고요. 같이 공존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도 뭐 말씀을 아까 전에 우리 학생 기자분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자 거제 같은 경우에는 뭐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관광지예요. 그럼 이걸 관광 상품으로 만들어 볼 수 없을까 해서 저희는 뭐 기사에는 그렇게 썼지만 제가 죄송합니다, 설명을 잘 못해서 그런데 관광 개발로 한번 해보자. 이걸 갖다가 우리가 요즘에 뭐라 그러죠? 이 경험 활동이라 그래야 되나? 체험 활동이요. 예. 체험 활동으로 관광형으로 좀 만들어서 어민도 이렇게 수익을 올리고 또 해루질 하시는 분들도 합법적으로 한번 해볼까 하는 이런 제안도 저희가 한 상태입니다. 예, 시간 관계상 추가 질문은 나중에 연락을 주시면 연결을 시키든지 아니면은 각자 연락하셔서 하시든지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이 해루질에 관한 그 심의를 할 적에 어디까지가 불법으로 봐야 되느냐 하는 거로 엄청 고민을 했던 사항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발표.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부산일보 변은샘 기자님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부산일보의 변은샘 기자입니다. 저희 그 제3자가 된 피해자 기획은 부산 돌려차기 사건을 계기로 좀 시작이 됐습니다. 사건 발생부터 수사 단계, 대법원 판결이 나기까지 1년여간의 시간을 피해자와 저희가 함께 했고요. 이렇게 저희가 지켜본 피해자의 이야기를 기사로 담았습니다. 오늘은 그 1년여간의 취재 과정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도 모르는 이야기가 어디서 새어나간 거죠. 이게 제가 피해자와 통화를 하면서 처음 들었던 이야기인데요. 그 돌이켜보면 이 기획의 시작은 이 한마디였던 것 같습니다. 지난해 5월 부산 서면에서 일어난 무차별 폭행 사건을 제가 단독 보도했습니다. 보도 직후에 피해자에게 보도 경위를 묻는 메일이 왔습니다. 처음에는 사실은 항의 메일인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연락처를 드렸고 그렇게 처음 통화를 하게 됐습니다. 그때 들은 첫 마디가 이거였는데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당시에 피해자는 폭행으로 기억을 잃은 상태였고요. 그 수사 당국에서는 기억이 없는데 그 사건에 대한 어떤 정보도 알려주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혀 본인이 알고 있지 않은 사건인데 보도가 먼저 나니 이게 어떻게 알게 된 사실이냐 저한테 도리어 따져 물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경위를 설명을 하니 그제야 좀 목소리가 누그러졌습니다. 통화 마지막에서 피해자가 했던 말이 이랬습니다. 저한테는 아무도 또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았다. 그래서 그때 사실 저는 좀 놀랐는데요. 그때 저는 경찰 기자만 계속 했던 상황이라 그 경찰로부터 우리는 주로 사건을 확인하잖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피해자와 경찰이 어떻게 소통하는지는 잘 모르고 있었던 상황인데 당사자인 피해자가 최소한 제3자인 저보다는 사건에 대해 잘 알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사건의 제3자인 저보다도 피해자인 당사자가 전혀 사건에 대해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사건을 좀 확인한 경위를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요. 사건 당일에 사건이 발생한 오피스텔 입주민들을 중심으로 그 피해자 지인이라는 분이 피해자 사진을 단톡방에 올렸습니다. 그 피해 사진인데요. 그래서 그 입주민들 주변으로 이렇게 이런 사건이 있었다라는 얘기가 일파만파 좀 퍼졌고 회사에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이런 폭행 사건이 있었던 것 같다. 그래서 알고 보니까 이제 오픈 채팅방이라서 제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피해자 지인이라는 분이 다시 한번 좀 들어오실까 싶어서 기다렸는데 결국은 그 피해자 지인분은 들어오시지 않았고 그래서 어쨌든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을 1차적으로 확인을 했고 그 해당 오피스텔로 직접 찾아가서 입주민들을 대상으로 좀 그런 사건들이 확실히 있었던 게 맞는가 뭐 이런 정도의 그 사건 조각들을 조금 맞춰 나갔습니다. 그 뒤로 최종적으로 이제 경찰 확인을 거쳐서 이렇게 첫 보도가 나갔습니다. 이후에 돌려차기 사건 용의자 검거부터 검찰 송치, 공판, 1심 이렇게 모든 수사 단계를 따라갔는데요. 함께했던 법조팀 안준영 선배는 그 전 언론에서 사실상 유일하게 돌려차기 사건 관련한 모든 재판에 참석한 기자였습니다. 이렇게 지금이야 돌려차기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다 아시지만은 처음에는 그냥 무차별 폭행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루에도 워낙 수십 개씩 폭행 사건이 터지다 보니까 곧 사실은 묻혔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억하는 게 첫 공판 법정에는 빈 좌석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본격적으로 법정 좌석이 차기 시작했던 거는 굉장히 한참 후의 일입니다. 다들 좀
어떻게 보신 영상일 텐데 사건 발생 5개월 후인 1심 재판에서 지금 돌려차기 사건으로 알려진 이 영상이 처음 틀어졌습니다. 이게 영상을 본 모두가 이렇게 충격을 받았지만 피해자는 제일 많이 충격을 받았는데 피해자도 그때 이 영상을 처음 본 겁니다. 본인이 어떤 폭행을 당했는지. 그래서 돌이켜 보니까 아마 피해자는 이때 좀 결심을 하지 않았나 나중에야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사건 5개월이 지나도록 사건 관련된 정보를 피해자가 전혀 모르니까 이대로 있으면 무차별 폭행으로 그냥 묵히겠구나 싶어서 그때부터 좀 본격적으로 나서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얼마 전에 국정감사에서 밝혀진 그런 재판 기록이나 증거 자료 1268페이지는 이 재판 이후에 직접 이 영상을 보고 그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걸어서 그 사건 관련한 정보를 피해자가 받아내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받아낸 자료를 바탕으로 피해자가 뭐 인스타니 유튜브니 언론 제보니 해서 사건을 공론화했고요. 이렇게 영상이 좀 일파만파 퍼지고 공분이 터지고 나서야 이제 많은 언론들이 주목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차별 폭행이 돌려차기 사건이라는 이름을 얻기까지는 사실상 이런 긴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즈음에 이렇게 자극적인 영상과 이런 자극적인 내용들에 좀 전국이 주목할 즈음에 저희는 사건 자체를 넘어서 피해자가 겪은 지난 날을 좀 주목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언론이 이 영상을 보기 시작하면서 사건의 잔혹성 자체에 좀 초점을 맞췄었는데요. 저희가 우연히 이제 함께 하게 된 피해자의 이야기를 직접 보고 또 듣기로는 피해자가 정작 어려워했던 거는 사건에 따른 피해가 아니라 정보를 알고 싶어도 알 방법이 없다. 내가 겪은 사건인데 어떻게 접근할 방법이 없다. 이 얘기를 제일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피해자가 얼마나 이 모든 사법 단계에서 소외가 되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초점을 맞춰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정리한 피해자의 지난 1년에 대한 키워드인데요. 이게 사건이 맨 처음에 있었습니다. 사건이 있었고 그 뒤에 정작 피해자한테는 사건 관련된 정보를 전혀 알려주지 않은 채 수사당국은 사실상 피해자를 방치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개인정보가 탄로날 위험을 좀 무릅쓰고 사건 정보를 얻기 위해 민사소송을 감수했습니다. 제가 앞서서 이제 민사소송을 좀 걸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이 조금 의미가 있는 게 그 민사소송은 피해자로서는 사건 관련된 정보를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원고가 되는 유일한 방법인데 형사소송의 경우는 피해자가 당사자가 아니더라고요. 검사와 피고인 간의 문제이지 결국에는 당사자인 피해자는 전혀 밖에 내몰려 있는 그런 구조거든요. 그래서 손해배상 소송을 피해자는 그때 당시에 가해자에게 걸었는데 돈을 얻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돈의 문제는 아니고 유일하게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소송이었기 때문에 이 방법을 택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도 방금 보여드린 그런 영상이나 그런 수천 장의 그런 많은 자료들이 다 이렇게 해서 얻게 된 자료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민사소송이 유일한 방법인 동시에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좀 노출될 수 있다는 맹점이 있었는데요. 나중에 들어보니 피해자는 이 사실에 대해서는 어떻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고요. 그래서 민사소송까지 걸어서 자료를 얻고 나서 보니 어느 순간 가해자가 본인의 집 주소를 알고 있더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추정하기로는 이 민사소송 과정에서 뭐 이렇게 피해자의 정보가 들어가니까 이 과정에서 집 주소라던가 뭐 이름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좀 노출되지 않았나 하는 걱정을 했었고 실제로 뭐 노출이 돼서 몇 번 기사에도 나왔지만 실제로 뭐 보복을 하겠다라고 이제 밝힌다던가 그래서 보복 위험에 시달려야 됐고 결국엔 지금까지도 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뭐 저희가 어느 정도 이렇게 보도 방향이 정해지고 나서는 최대한 피해자를 중심에 둘 수 있는 기사 구현 방식도 좀 고민을 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그 키워드를 중심으로 일단 1년 연대기를 구성을 했고요. 좀 저희가 좀 고민의 핵심은 이런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쓰는 기사의 화자가 지금 피해자인가? 아니면 가해자의 서사에 지금 맞춰져 있나? 그러니까 저도 이번에 처음 고민한 사실이었는데요. 그러니까 통상 언론에서 사건 기사는 가해자 진술이랑 또 경찰의 확인으로만 사실 구성이 되고 있잖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의도가 그렇지 않더라도 피해자의 목소리가 좀 묵살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피해자 처지를 들여다보자는 취지로 마련된 것이니만큼 기사의 화자를 좀 철저하게 피해자로 두자. 저희가 좀 이렇게 원칙을 잡고 시작을 했습니다. 뭐 이거는 그때 많이 나왔던 피해자의 피해 사진들이고요.
이렇게 기획 논의를 하던 중에 부산 동구 초량동에서 또 다른 무차별 폭행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동구의 한 노래주점에서 그 50대 점주에게 가해진 60대 점주에게 가해진 이유 없는 폭행이었는데요. 사회부 경찰팀 기자가 좀 급하게 투입이 됐고 피해자 가족과 저희가 처음으로 접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은 사건이었습니다. 돌려차기 사건과 똑같은 과정을 밟고 있었는데 피해를 당한 60대 여성 점주 딸이 그 사건 당일 새벽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알고 보니까 가해자 측의 무슨 지인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피해자 가족으로서는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었던 겁니다. 이렇게 경찰에게 가해자에 대한 어떤 정보라도 좀 알려달라고 말을 했더니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전혀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았던 상황에서 갑자기 그날 밤에 가해자 지인이라는 사람이 전화가 온 겁니다. 그러니까 피해자 정보는 어떻게 흘려 들어갔는가 이것도 알 수가 없고 가해자 정보는 왜 아무것도 알 수가 없는가 이렇게 답답했던 상황에서 보도가 또다시 났고 뭐 가해자가 50대 남성이라는 사실조차도 처음으로 보도를 통해서 안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속도가 느릴 뿐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랑 똑같은 절차를 밟아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건까지 더해지면서 기획 방향이 좀 더 확고해졌는데요. 이렇게 법조팀 기자랑 경찰팀 기자, 제가 이제 1년 뒤라서 기획 취재부로 넘어갔기 때문에 기획 취재부 기자 이렇게 셋이 모여서 제3자가 된 피해자 기획안을 꾸렸습니다. 이렇게 올해 5월에 상중하에 걸쳐서 기사를 마쳤고요. 사실 본격적인 변화는 좀 그 이후에 이뤄졌습니다. 시작은 부산이었는데요. 부산시는 조례 개정을 통해서 범죄 피해자가 복잡한 행정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좀 원스톱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좀 밝혔습니다. 피해자를 직접 세운 토론회를 또 열었고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피해자 실태도 처음으로 사실은 공론화가 돼서 스스로 목소리를 낸 자리는 아마 여기가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범죄 피해자를 지원하는 민간 지원센터도 부산에서 설립이 됐습니다. 이후 피해자에게 사건 관련 내용을 의무적으로 통지해야 한다는 법안 개정안도 발의가 됐고 신상정보 공개 대상도 확대가 됐고 피의자 얼굴을 공개하는 머그샷 공개법도 모두 이제 돌려차기 사건을 계기로 이렇게 점점점 확대된 내용들입니다. 최근 있었던 국정감사에서 돌려차기 사건이 다시 한번 좀 주목을 받았는데 당시 피해자가 나왔었죠. 그래서 공판기록 열람의 중요성을 강조했고요. 그 자리에서 국회와 법원이 변화를 약속했습니다. 그동안 피해자는 꾸준히 SNS 등으로 직접 적극적으로 사건을 공론화해서 다른 피해자랑 연대를 이어왔습니다. 심리적으로 또 실질적으로 이렇게 조언을 해 나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도 자체도 인정을 받았는데요. 이달에 기자상을 받았는데 그 심사평들을 보면 좀 공통적으로 했던 얘기가 그런 것 같습니다. 사건 단독 보도가 중요했던 것보다는 저희가 생각했던 거로는 1년간 피해자랑 동행을 했고 좀 사건의 자극성에 주목이 쏠리는 가운데 시각을 전환을 해서 피해자가 지금 어떤 상태인가 주목을 했다는 점 그런 점에 조금 인정을 받았던 게 아닌가 저희끼리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후에 무엇보다 가장 큰 변화는 사건 1년 만에 돌려차기 사건의 공소장이 변경됐다는 점입니다. 검찰은 살인 미수에서 강간 살인 미수로 혐의를 변경했고요. 가해자는 지난 7월에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렇게 1년의 시간에 거쳐서 돌려차기 사건은 사실상 마무리가 됐습니다. 공소장이 바뀐 항소심 법정에서 되게 의연했던 피해자가 처음으로 오열을 하더라고요. 사건이 일어난 지 1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지점쯤 오니까 저희가 돌려차기 사건은 선고가 나오고 또 주목을 받았는데 아직 사실 이름이 되게 우연히 돌려차기 사건이라는 이름이 붙은 거지 그 외에 이름이 붙지 못한 많은 무차별 폭행 사건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저희가 들었습니다. 실제로 좀 그랬는데요. 보도 이후에 저희는 보도가 놓친 부분이라던가 남은 과제들을 좀 주목하기에 다시 나섰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여드리는 이 기사는 대표적으로 10년간 전국재판을 방청하면서 범죄 피해자 지지 활동을 해왔던 그 익명으로 활동하는 연대자 D라는 분이랑 좀 인터뷰를 한 내용이고 그 이후에도 피해자 연대를 결성한 돌려차기 피해자를 다시 만나서 지금 어떤 활동을 하는지 다른 피해자들은 어떤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좀 주목하기에 나섰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희도 좀 많이 배웠던 점인데 이렇게 공론화될 수 있는 사건이 굉장히 드물고 또 돌려차기 사건은 극히 예외적으로 변화를 이끈 사례라는 것을 저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보도가 난 5월 이후에 지금까지 저희가 계속 이어나가고 있는 보도는 돌려차기 사건을 넘어서 모든 범죄 피해자들을 당사자로 돌려놓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언론의 주목을 받은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만이 좀 특수한 사례가 아니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저희가 계속 그렇게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좀 한 해가 마무리되는 이 시점에서 좀 다시 돌이켜 보니까 이 모든 과정이 가능했던 거는 지역 신문이라는 이점이 분명히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부산 안에서 일어났던 사건인 만큼 상대적으로 1대1로 밀착 마크가 가능했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 1년간 밀착 소통을 한 덕에 한 지역 또 한 사건의 특수성을 넘어서 전국의 모든 범죄 피해자로 그 대상이 확장됐던 거라고도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제 부산에서 일어나는 일은 사실 전국에서도 일어나고 있고 한 사건의 피해자가 겪는 어려움은 이미 모든 사건의 피해자가 겪어왔고 또 앞으로도 겪을 일입니다. 저희가 밀착할 수 있는 지점들을 좀 천착을 하면 확장 가능성이 오히려 더 클 수 있다는 거를 저희도 이번에 이 기획을 통해서 좀 배웠던 것 같습니다. 이제 발표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피해자의 한마디로 사실은 시작된 보도입니다. 그래서 이번 발표도 피해자의 한마디로 끝내고 싶습니다. 그 아까 말씀드렸던 공소장이 변경되던 날에 피해자가 우는 끝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피해자가 숨을 일이 아닌데 왜 숨어야 하느냐. 그 지금까지 기사에서 제가 그려온 피해자 위치에 대해서 사실은 많은 생각을 들게 한 말이었는데요. 저도 그렇고 반짝 주목받는 기사를 쓰겠다고 그동안 우리는 너무 피해자를 사건의 당사자가 아니라 사건 조연으로만 좀 뒀던 게 아닌가? 또 이제 접촉할 수 없다라는 좀 쉬운 핑계를 대서 가해자의 서사에만 집중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저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사건이 저희도 예상치도 못하게 이렇게 많은 주목을 받고 1년간 피해자의 투쟁을 함께 하면서 저는 피해자의 위치뿐만 아니라 언론의 태도도 좀 많이 고민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제3자가 된 피해자 기획 보도는 아직 안 끝났고요. 지금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기획에 앞서서 저희가 했던 고민이나 반성들을 계속 잊지 않고 아직도 숨어있는 피해자가 제3자가 아니라 당사자가 될 수 있도록 꾸준히 좀 보도를 이끌어 보도록 그럴 겁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느낀 가장 힘든 과정은 무엇이었는지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사실 살면서 어떤 사람을 1년간 그 사람의 변천사를 1년간 주목해 본 게 처음이었는데 그 피해자가 처음에 굉장히 심리적으로 좀 불안했던 것도 기억이 나거든요. 그 전화가 왔을 때 굉장히 날카롭고 사실은 날카롭고 굉장히 공격적이었죠. 그래서 공격적으로 그랬고 실제로 몸 상태도 굉장히 안 좋았고요. 근데 그랬던 피해자가 좀 시간이 지나서 저희가 이제 중간중간 한 분기별로 이렇게 만났던 것도 같고 전화도 자주 했는데 그러면서 점차 이렇게 그렇게 공격적이었던 피해자가 이렇게 자꾸 어려움을 겪으니까 굉장히 우울해지기도 하고 근데 시간이 점점 더 지날수록 굉장히 오히려 힘을 내시더라고요. 용기도 내고 그래서 그 과정에서 그 기획을 저희가 이렇게 다짐하게 된 계기도 그런 게 아니었나 싶은데 아마 피해자가 계속 숨어 있거나 아니면은 계속 우울해 있거나 했다면 저희가 이렇게 보도까지는 생각을 못 했을 텐데 피해자분이 굉장히 힘을 많이 내주시는 걸 보면서 저도 좀 많이 반성을 했고 그 덕에 좀 이 보도가 나왔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 물어봤냐면은 이 사건 기자들이 이 사건만 쫓다 보면은 그 옆에 있는 것들을 취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한번 어떤 감정이었는지 물어봤습니다. 발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매일신문의 윤수진의 질문이요. 예. 진작에 하랄 때 하시지 왜 지금? 저희도 같은 고민을 좀 하고 있어서 이런 사건이 벌어졌을 때 그러니까 피해자께서 제보를 해주신 경우에는 감사하게도 사건을 따라가기가 되게 용이한데 검찰발, 경찰발로 받게 되는 사건은 피해자 찾는 게 너무 어렵고 그리고 편집국 안에서도 피해자를 우리가 적극적으로 찾아내는 게 맞는지 이 윤리적인 문제를 두고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경찰발, 검찰발로 받았을 때 제보자는 어떻게 찾을 수가 있을지와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찾아나는 것에 대해서 윤리적 고민을 어디까지 조금 하셨는지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지금 발표에서도 그랬지만 되게 이례적인 사례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게 이렇게 피해자와 접촉할 수 있는 게 경찰 기자로서는 굉장히 이례적인 사건이라는 걸 저희도 알고 있고 그 피해자가 먼저 연락을 하지 않으면 저희가 접촉하기 어려운 게 사실인데 이 과정에서 저희가 이제 윤리를 좀 고민을 하자면 피해자를 사실은
이제 더 이상 지금의 경찰 기자 구조상으로는 먼저 접촉하기는 어렵지만 저도 이번 기획을 하면서 느낀 건 근데 그 사건만 보도를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피해자랑 접촉하지 않는 방식으로도 충분히 좀 다른 시각으로도 저희가 다룰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건데 이번 사례는 정말 이례적이라 제가 이걸 기준으로 말하기는 좀 어렵지만 그 뭐 장소성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시간대라던가 뭐 특수성이 있는 사건일 경우에는 저희가 그 사건을 더 이상 경찰발 또는 피해자발, 구체적인 제보자 발로 하는 시대는 조금은 지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이제는 만약에 검찰발로 그 사건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사실이 확인이 됐다면 그걸 이제 기반으로 저희가 어떻게 요리를 하는가가 이제는 좀 핵심인 것 같아서 이제 물론 사건의 특수성이 가장 중요한 문제겠지만 저희도 피해자와 접촉을 하는 경우는 굉장히 좀 드물어서 아직도 그게 이제 정적인 방법이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자, 다음은 매일신문의 윤수진 기자께서.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매일신문 기자 윤수진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번 지역신문 컨퍼런스에서 반복되는 불탈법, 범죄 표적이 된 공공임대주택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취재한 내용을 발표하려고 합니다. 먼저 발표 순서는 제가 보도한 사건이 좀 어떤 내용이었는지 대략적으로 알려드리고 이 내용을 어떻게 취재했는지 그리고 이 보도가 나가고 나서 지역사회에는 좀 어떤 반향이 있었는지 또 지역신문 컨퍼런스인 만큼 이 기사가 좀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이런 순서로 발표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취재에 착수하게 된 계기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때는 바야흐로 2022년 12월 28일이었습니다. 그때 전 정말 놀랍게도 이 2023년을 다 바쳐서 쓰게 될 기사를 좀 운명적으로 만나게 되는데요. 그 당시에 제보받은 내용을 좀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우리 아들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를 했는데 그 집이 경매에 넘어가서 쫓겨나게 생겼다. 근데 왜 쫓겨나냐면 건설사가 잘못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실 무슨 말인지 하나도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공공임대주택이 어떻게 경매에 넘어갈 수 있으며 또 건설사가 잘못했다는 건 또 무슨 소리인지 이런 게 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었는데요. 심지어 제보자의 어떤 그 제보 내용이 앞뒤 맥락이 좀 잘 맞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에 대해서 궁금하긴 한데 제가 말을 잘 못하니까 제보자도 이 기자가 좀 제대로 이해를 못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셨는지 이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대표가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있으니까 한번 연락해 봐라 하면서 연락처를 주셨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이제 입사 2개월 차였는데 좀 뭔가 제보자의 말도 앞뒤가 맞지 않고 무슨 내용인지도 잘 모르겠고 이런 거를 계속 취재를 해야 하나? 라고 의심하면서 그때 그냥 포기했더라면 저는 아마 오늘 이 자리에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뭔가 그 당시에 약간 호기심이 샥 발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달받은 연락처를 통해서 그 임차인 대표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이제 그때 약간 사건에 대해서 좀 제대로 알 수 있었는데요. 들어보니까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 지금 제목에 나온 것처럼 공공이 지키지 못한 공공임대주택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공임대주택이라는 거는 그 흔히 알고 계시는 그 LH가 운영하는 공공임대주택이랑은 좀 다른 거고요. 정부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 추진한 그런 정책의 일환인 건데 정부가 민간 건설사에 공적 자금을 빌려주는 형태입니다. 그러면 그 돈을 빌려서 건설사가 새 아파트를 짓는 겁니다. 그러면 소득 조건이나 이런 여러 가지 조건에 맞는 사람들이 이 아파트에 임대, 즉 전세로 들어와서 사는 겁니다. 근데 이게 새로 지은 아파트인데 한 25평을 기준으로 보증금 9천만 원에 월 10만 원이면 들어와서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5년 동안 살다가 별 문제가 없으면 분양을 받을 수 있는 우선 권리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집 가격도 시세보다 엄청 쌉니다. 아까 25평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매매가가 한 1억 2천만 원 정도입니다. 그러면 이미 보증금을 9천만 원을 넣은 상태니까 별 문제 없이 여기서 5년 동안 살면 이제 3천만 원만 더 내면 내 집을 마련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런 취지로 마련된 공공임대주택인 거고요. 여기서 말하는 공공이라는 거는 이제 공적 자금이 투입된 집이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문제는 아직 문제는 나오지 않았고요. 2015년에 이제 달성군 공공임대주택에서도 임차인들이 이제 한 908가구 정도가 이런 조건으로 입주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는 2018년인데요. 이때 이 공공임대주택이 매각됩니다. 이게 정부 자금을 지원받아서 이 집을 지었던 건설사가 다른 건설사에 이 아파트를 다 팔아버려요. 근데 그때 이 아파트를 사들인 그 회사가 부실한 건설사였던 겁니다. 자본금이 5억밖에 되지 않았어요. 근데 그런 회사가 어떻게 908가구나 되는 한 아파트를 손에 넣을 수 있었을까요? 그건 이제 정부에 빌린 돈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대신 갚는 조건으로 계약금을 5천만 원만 내고 이 908가구를 꿀꺽한 겁니다. 놀랍게도 이런 거래를 견제할 수 있는 장치는 이 당시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 4월 결국 부실 건설사가 퇴거하는 임차인들에게 돈을 돌려주지 못하게 되고요. 보증사고가 발생합니다. 아니 그러면 보증사고가 발생한 게 2020년이잖아요. 그러면 오늘은 며칠일까요, 여러분? 오늘은 2023년 11월 3일입니다. 그리고 제가 보도를 한 것도 2023년입니다. 3년이 지난 사건을 느닷없이 저는 왜 보도를 했을까요? 그 이유는 이제 제가 제보받은 내용을 취재하면서 이 사건이 뭔가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다는 사실을 알게 됐기 때문입니다. 마침 제가 취재를 하던 그 시점 2023년 1월에는 건설사가 부도가 납니다. 이게 최종 부도 처리가 되는데요. 건설사가 최종 부도 처리되면 임차인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 당시에 이제 그 건설사에 들어가 있던 임차인 보증금이 822억 원이었습니다. 그게 공중 분해되는 겁니다.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보증금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집을 사버리면 돼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집은 지을 때 정부에게 진 빚이 있었습니다. 그 빚을 주택도시기금이라고 하는데요. 그게 536억 원이었습니다. 이걸 908가구를 이제 대략적으로 나눠보면 가구당 6,280만 원이라는 계산이 나오는데요. 그 돈을 누가 갚아야 할까요? 그 집을 살려는 사람이 갚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보증 사고를 당해서 보증금을 지키고 싶은데 그 보증금을 지키려면 집을 사야 되고 집을 살려면 건설사가 남긴 빚 6,280만 원을 대신 갚아야 하는 상황인 겁니다. 자, 이쯤 되면은 뭔가 사건이 심상치 않다는 거를 느끼셨을 겁니다. 저도 임차인들로부터 이제 사건을 파악한 이후에 본격적으로 취재에 착수를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현장을 가는 거였는데요. 가서 일단 눈에 띄는 건 뭐였냐면 집집마다 저런 안내문이 붙어 있습니다. 내용인 즉슨 이제 보증사고가 났으니까 너네 집 경매에 넘어갈 수도 있다. 이런 내용이 아무렇지도 않게 저렇게 문 앞에 붙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지하 주차장인데요. 건설사가 부도가 나다 보니까 임대 사업자, 즉 아파트를 관리하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건설사가 이제 일종의 관리비를 내야 하는데 그걸 내는 주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공용 전기세도 못 내고 하자 보수도 제대로 안 되고 그래서 저렇게 지하 주차장 땅이 쩍쩍 갈라져 있는데도 돈이 없으니까 못 고치는 거예요. 근데 보기에는 또 흉하니까 저렇게 카페트 같은 거를 임시로 좀 덮어놨더라고요. 어떤 집은요, 이렇게 화장실에 벽에 청테이프를 발라놨습니다. 자세히 보면은 벽이 앞쪽으로 좀 울퉁불퉁한 게 보이실 거예요. 원래 저 옆에 시멘트 발라져 있는 저쪽이 이제 벽면 거울이 있던 자리인데요.
이제 벽이 저렇게 전체가 울퉁불퉁 갈라지기 시작하니까 벽면 거울이 바닥에 툭 떨어진 겁니다. 근데 뭐 하자 보수가 안 되니까 임차인들이 임시로 저렇게 청테이프 같은 걸 발라둔 거죠. 이런 거는 사실 상당히 위험한데도 보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아파트 현장도 다녔지만 또 법원에도 갔습니다. 여기가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인데요. 사진은 이제 임차인들이 법원 앞에서 집회를 하는 모습입니다. 건설사에서 어쨌든 보증금이랑 계약금을 다 날렸고요. 보증보험을 든다고 해놓고 거짓말하고 안 들기도 했고요. 또 보증금을 기습적으로 올린다든지 이런 불탈법 행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건설사 임원들이 사기 혐의로 재판 중이었거든요. 그래서 집회도 보고 또 여기 법원 안에 들어가서 좀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는지를 직접 확인했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문서를 확인하는 작업이었습니다. 제보자, 그러니까 사람이랑 현장은 있는데 뭔가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사실을 제가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문서들이 필요했습니다. 임차인들 등기도 떼봤고요. 그리고 입주할 때 쓴 계약서 같은 것들도 받아봤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되게 복잡한데 또 이 아파트에는 신탁이라는 게 걸려 있었거든요. 그래서 신탁 원부라는 걸 제가 머리털 나고 처음 떼봤습니다. 왜냐하면 그 신탁사와 건설사 간의 어떤 계약서 같은 거예요. 원부라는 거는. 그래서 이제 사건을 좀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도 직접 한번 읽어봤습니다. 그리고 대구시에서 이 공공임대주택 사건과 관련해서 달성군 감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료가 있길래 그것도 받아서 이 공공임대주택에서 실제로 6가지 불탈법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교차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 검찰이 발표한 자료를 통해서는 이 부실 건설사가 저지른 어떤 사기 범죄의 금액, 사기 수법, 피해자가 몇 명인지 이런 것들을 좀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었고요. 또 건설사가 아까 중간에 아파트를 매각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두 건설사가 매각 당시에 썼던 계약서를 확보해서 어떤 조건으로 매각이 이루어졌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했습니다. 아까 제가 계약금 5천만 원만 받고 908가구 꿀꺽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이제 이 계약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아파트가 그리고 이 아파트를 매입한 이 부실 건설사의 좀 부채 현황이나 자본금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하고 싶어서 그 회계 법인이 감사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그것도 찾아서 한번 읽어봤습니다. 그리고 이 부실 건설사의 법인 등기도 떼봤는데요. 이 회사 소유주가 누군지 그래서 좀 미리 파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나중에 취재하는데 복선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나중에 그 임차인들 중에서 계약금 날렸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계약금 통장 내역을 이렇게 살펴봤는데 계약금이 분양이랑 전혀 상관없는 웬 무역회사로 돈이 빠져나갔더라고요. 근데 그 무역회사를 찾아보니까 대표 이름이 좀 쎄한 거예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이 무역회사는 이 부실 건설사 회장 아들이 운영하는 업체였고요. 그리고 부실 건설사 대표 이사도 이 무역회사의 사내 이사로 등록돼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임차인 분양 계약금을 받아서 자기네들의 또 다른 회사로 빼돌린 겁니다. 이 계약금이 총 77억 원이었는데요. 6개월 만에 76억이 통장에서 다 사라졌습니다. 이 돈도 아직까지 행방불명이고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실들을 이제 문서를 통해서 확인하는 작업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이었는데요. 특히 법률 전문가분들의 얘기를 듣는 게 상당히 중요했습니다. 법적으로는 좀 어떤 문제가 있는 건지, 또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 건지 이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좀 확인을 하려고 노력했고요. 이 과정에서 이제 신탁사 책임이 입증이 되면 뭐 피해 회복을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그때 최초로 확인하게 되면서 이것도 보도할 때 기사 내용에 포함했습니다. 제가 12월 말에 첫 제보를 받았으니까요. 한 달이 조금 넘는 시간 동안 취재를 이렇게 이어갔고
그리고 2월 7일에 첫 보도가 이뤄집니다. 기사가 나오고 나서 좀 다른 매체들에서도 이제 감사하게도 또 취재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관련 보도가 꽤 많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지 않고 또 후속 취재를 계속해서 보도를 계속했습니다. 2월에도 했고요. 3월에도 했고요. 4월에도 5월에도 6월에도 이제 후속 보도를 계속 기사를 썼습니다. 진짜 양파처럼 뭔가 까도 계속 나와서 계속 썼습니다. 그리고 7월에도 썼습니다. 이때는 이제 전세 사기 특별법 이슈가 있었던 때인데요. 이 공공임대주택 임차인들도 이 특별법 대상에 포함이 됐습니다. 당시 그 혜택이 이제 공공임대주택 피해자분들에게도 좀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 수 있나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보도를 했었습니다. 심지어 10월에도 보도를 했습니다. 이거는 주택도시보증공사 관련된 보도였는데요. 공공기관인 이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보증보험에 가입한 임차인들을 대상으로 보증금을 돌려주겠다라고 해놓고 1년 만에 말을 바꾼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공공기관이 혼란을 좀 가중시키면서 임차인분들이 좀 더 큰 피해를 봤다. 이런 내용의 보도였고요. 이것도 이 달성군 공공임대주택 후속 취재하면서 나왔던 내용이었고 저희 단독 보도였습니다. 또 여러 매체에서도 계속 보도를 하고 또 저희도 계속 후속 보도를 하다 보니까 이 책임자분들이 상당히 바빠지셨더라고요. 이거는 지난 3월 초에 나간 기사인데요. 이제 갑자기 국토부에서 사무관급 실무자들이 갑자기 달성군청에 내려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셔서 실제로 이제 임차인 대표를 만나서 얘기도 하고 좀 해결책 논의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지난 3월 20일에는요.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달성군 공공임대주택을 직접 방문합니다. 그래서 아까 그 거울 깨져서 청테이프 발라둔 그 집에 직접 방문하셔서 이렇게 뭐 직접 한번 쓰다듬어 보시더라고요. 이 사진은 그날 제가 직접 찍은 건데요. 원희룡 장관이 가운데 있고 양쪽으로 이 임차인분들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이 구도가 좀 마음에 들어서 한번 올려봤습니다. 그리고 재판에 기소됐던 그 부실 건설사 임원진 3명은 1심에서 모두 사기 혐의로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는 기사 내용과 취재 방법을 중심으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는 이 기사의 의미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첫 번째는 좀 해묵은 사건인데 이게 아직까지도 해결이 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사시는 분들은 3년 동안 계속 법적 다툼을 이어가고 계시고요. 지금도 계속 싸우고 있습니다. 여기는 엄연히 공적 자금이 투입된 공공임대주택인데 공공은 관리에서 손을 뗀 모습이었습니다. 공공임대주택에서 이제 부실 건설사에 이게 공공임대주택이 부실 건설사에 매각되는데 공공은 뭘 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또 감시사각지대에서 온갖 불탈법을 벌일 때도 공공은 뭘 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이건 3년 동안 공공의 관리 감독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벌어진 엄연히 구조적인 문제라고 봤습니다. 더욱 심각한 건 피해자가 여기만 있는 게 아닙니다. 몇 년 살다가 이렇게 분양받는 식의 아파트는 전국에 있습니다. 군산, 광양, 세종 이런 곳에 전국의 피해자들이 이렇게 감시사각지대를 노린 건설사들의 투기수법에 당한 겁니다. 심지어 이 달성군 공공임대주택에서 10분 거리에 떨어진 현풍읍 공공임대주택에서는 이 부실건설사 전임 대표가 이 똑같은 건설사에 있던 분이 똑같은 수법으로 투기를 했고 똑같은 수법으로 불탈법을 벌여서 거기서도 이제 하자보수를 못 받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것도 저희 이 연속 보도안에 포함되는 내용이었습니다. 저희 매일신문은 매년 독자위원회를 선출하고 이분들이 좀 정기적으로 모여서 기사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고 있습니다. 거기 참석하신 한 독자위원님께서 이 달성군 공공임대주택 연속 보도를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지역 주민들의 관심이 높은 기사를 발굴해 집중 보도하는 것은 지역지로서의 경쟁력이다. 앞으로도 지역 현안과 이에 대한 전문가들의 해법을 상세히 보도했으면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거는 이 보도에 대해서 해주신 말씀이지만 사실 지역지의 역할에 대해서 되게 말씀을 잘 해주신 그런 평가였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지금도 이 사안에 대해서 계속 후속 취재를 하고 있고요. 또 앞으로도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계속 보도를 해 나가려고 합니다. 저는 제 본분을 지키면서 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 없으세요? 제가 하나 물어볼까요? 네. 네. 그 공공 임대 아파트라 그랬는데 아까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 보증금이 너무 크지 않아요? 3천만 원만 내면은 뭐 들어갈 수 있다 그랬는데 네. 그건 좀 사기 냄새가 나지 않아요? 원초적으로? 그리고 또 하나 네. 건설사하고 남기는 건설사에 5천만 원만 주면은 명의가 넘어가도록 했는데 이것 네. 또한 뭐가 문제가 있어 보이지 않나요? 얘기 좀 해주시죠. 먼저 앞서 말씀 주신 거는 그 보증금이 너무 높지 않냐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원래는 이 보증금을 산정하는 그 공식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5년 이렇게 5년을 살다가 분양 전환하는 것도 있고 10년을 살다가 전환하는 것도 있고 이게 뭐 산식에 따라서 그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 그 담당하시는 분들이 그 산식에 따라서 결정을 하고 계신데요.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또 살짝 문제가 복잡한데 원래는 이제 6천만 원에 30만 원 6천만 원 보증금에 월 30만 원으로 나온 아파트인데 이제 건설사에서 현금을 더 땡기고 싶으니까 감액 약정서라는 거를 이제 작성하도록 요구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보증금을 3천만 원 더 올리고 월세는 20만 원 깎는 그런 계약을 별도로 체결해서 또 유독 좀 보증금이 더 높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두 번째는 어떻게 5천만 원만 받고 팔 수 있냐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거는 이제 임차인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아마 이게 이제 2020년에 공공주택특별법이라는 게 신설이 되면서 이제 그때부터 규제가 이루어졌던 걸로 알고 있고요.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 아파트는 2015년에 입주를 시작했고 2018년에 매각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당시에는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아무것도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말도 안 되는 조건으로 이렇게 판매가 이루어졌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수 한번 주시죠. 오늘 그 세 분의 발표하신 분들은 거제, 부산, 매일 먼 데서 오시냐고 고생하셨습니다. 자, 저는 지바리 위원 윤재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